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DT 리더십 연구소 대표 쌤입니다.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런두티치 LDT 리더십 오늘이 이제 42번째 시간 42강입니다. 지구상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리더들을 총망라하다 하고 싶지만 LDT 리더에서 거론하는 리더들은 뭐 배움의 단계라든가 그리고 행동의 단계 그리고 가르침의 단계 아니면 성과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이러한 그 리더들의 특성, 특질 그리고 리더십의 유형 그리고 개념 정리들을 총망라하여 LDT 리더십이라고 이제 책을 펴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해주는 이 교육의 장입니다. 이 교육 플랫폼, 서포트 플랫폼과 그리고 GB지니스 대학에서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 게임들이 활성화되면서 삼국지 관련 이제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을 읽어주는 경우, 그 책을 읽는 거는 대부분의 그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는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 그 소설, 역사 소설을 바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역사학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죠. 뭐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인 것은 분명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인물, 등장인물들, 캐릭터들을 뻥튀기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돕는 것, 또 리더십 차원에서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그것도 이제 1800년 전 이전에 중국의 역사를 공부할 일들은 없는데 중국의 큰 줄기 속에서 지금도 이게 세계인의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이만한 시나리오가 없다는 거. 그래서 넷플릭스에 보게 되면 아마 95화짜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드라마 삼국지 쓰리 킹덤스에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 거기에 나와 있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틈틈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역사적 사실 또 정사에 근거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재미 요소로 들으면서 그 인물의 특징, 리더의 특징들을 보면서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은 리더로서 어떤 것들은 내가 본받고 자기화하고 어떤 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만 가져가면 LDT 리더십의 취지는 충분하니까 또 그거에 이제 맞추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략의 조조, 뭐 감성의 유비, 조조하게 되면 전략을 나오니까 옛날에 그 전략가들을 이 소설에도 뭐 드라마에도 다 모사라 그러냐 모사. 그 책략가, 전략가, 지금 얘기하면 기획전략통들이 그게 이제 심한 사람들은 뭐 모사꾼이라 하고 마치 그걸 나쁜 쪽으로 쓰기 때문에 또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조조에 대한 이 평가나 이제 표현이 상당히 그 간사함, 치사함, 책략, 계략 이런 걸 쓰는 걸로 많이 표현돼 있고 유비는 인해 정치를 하고 도리를 지키고 명분을 찾고 아주 포장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유비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나관중 소설에서 만들어 놓은 영웅인 거죠. 그런데 어차피 승자는 조조가 승자였는데 크게 최종적으로 삼국지에서도 큰 줄기의 싸움은 유비와 조조의 리더십, 조조와 유비의 리더십 그리고 그들이 특징이 어떤가. 여기에서는 삼국진이가 위초고니까 또 오나라 손권 요 세 사람을 가미해 가지고 시간이 이제 할애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리더십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매칭, 또 뭐 타이틀 매치 이렇게 하듯이 서로 이제 맞붙어 가지고 이어져 나가는데 조조와 유비 여기에 그 송건을 매개체 큰 그 삼국지의 그 3대 대전에 보게 되면 조조, 유비, 송건이 이제 동시에 이제 싸움 붙었던 게 바로 3대 대전 중 하나 이제 적벽 대전이잖아요. 그 적벽 대전 하게 되면은 뭐 주유가 나오고 또 하나 그 제갈공명이 나오고 뭐 화공법이 나오고 거기에서 활용했던 게 지난 시간에 박 교수가 제네럴 셔먼호 사건 할 때 화공법을 썼던 게 이런 그 인문 고전을 읽으면서 나왔던 게 이 화공법은 이릉대전에서 육손도 사용하는데 삼국의 위나라 총나라 위나라 이제 조조 다음 이제 총나라 유비 오나라 이제 손권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여기에 나이를 보게 되면 유비나 이제 조조는 거의 동년배가 아니고 한 5살, 6살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 5살, 6살 정도 조조가 형님이고 실질적으로 이 정사에 보게 되면
같은 구역에 같은 권역에 있었다고 황건적의 난 때는 유비가 조조 밑에서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 방을 붙여가지고 황건적의 난 관군들이 모집해 있는데 가 있었고, 손건은 엄밀하게 되면 오나라로 치게 되면 3대조. 그 형 손책이 일찍 죽고, 그 형과 아버지는 그 강동의 상당한 무장이었죠. 손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뭐 20, 30세 이제 차이가 나는 거 30살 넘게 차이. 자식벌하고 이제 같이 붙다 보니까 송건의 경우는 뭐 지금의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젊은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내가 송건하고 비슷하다고 이래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도 하는데, 그 지금에 있는 우리 리더들, 뭐 조직이나 경영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리더들이 뭐 유비형이니 조조형이니 송건형이니 뭐 제갈공명형 뭐 전략가니 이런 걸 쓰는 것들은 그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 리더들의 특질들을 자기화했던 사람들의 그 형태나 결과, 행동들을, 방식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건이 제일 오래 살았죠. 252년까지 살았으니까. 사실은 그 삼국지 연의가 나오는 게 그 뭐 이제 동태우, 하태우, 뭐 동탁과 이제 여포가 서막을 열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189년 그리고 한 223년, 뭐 225년, 뭐 삼국이 이제 싸우고 본격적으로 나가는 그 시기에 삼국지의 그 주요 인물들은 다 죽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진행되고, 뭐 252년에도 이제 진행되면서 오나라가 이제 패망하고 끝나고 완전히 이제 아작나고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가 이제 후진을 세웠죠. 그때 삼국지 정사 진수가 이제 써져 있기 때문에, 정사에는 보게 되면은 중국은, 우리나라는 그 실록이 조선실록이라는 게 있었는데, 중국은 여기저기서 뭐 학자들이 있어 문인들이 쓴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데이터로 확실하게 된 게 없어서 여기저기 좀 다른 내용, 뭐 나이도 다르고 연도도 다르고 행태도 다른 것들은 우리가 감안해서 들으면서 드라마 속에서 드라마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이건 좀 무리다 하는 것들은 정사 체크를 해나가면서 재미의 요소를 갖고 그 리더십을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통해서 경영 성과, 조직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보게 되면 실제 지금 그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뭐 핵전쟁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세상이 계속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된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건데, 여기에서 이 전략적 관리 역량이라든가 비전 지시라든가 아니면 인적 관리, 인재 등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리더들의 특징은 뭐 디스크의 형태라든가 애니어그램 형태라든가 MBTI 형태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그것이 지금의 나와하고 어떤 게 매칭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리더십 매칭으로 조조와 유비로 이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나 이 전략과 이제 통찰력, 통전성, 리더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에 있어서 우리가 뭐 드라마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 실제 정사에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깊이 있게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오해가 있고 약간 뻥 튀겨진 이런 것들은 이건 구라야 하고 이거는 허구의 세계라는 게 뭐 소설에서 나오는 특징들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 소설을 통해서 이런 그 역사 속 한 인물들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거는 뭐 그 또한 우리가 즐겁고 기쁜 게 아닌가 이제 생각합니다. 자, 특징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 강의를 할 때 키워드 방식의 강의, 뭐 스토리텔링 방식, 뭐 여러 가지 뭐 PPT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희 그 LDT 리더십에서는 그 LDT 배우고 행동하고 주변 인맥 관계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봐보고, 그 핵심 키워드로 본다면 이 가운데 이제 송건이 매개체로 이제 약간 이제 뒷전으로 밀리고, 또 역사에서 뭐 삼국지에서도 뭐 크게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도 다루어지진 않았으니까 송건이 상당히 영특하고 똑똑하죠. 뭐 드라마에서도 책에서도 나오지만 송견하고 그 낙양에 들어갔을 때, 또 하나는 그 드라마 속에 보게 되면 그 유표에게 그 아버지의 그 시신을 찾으러 갈 때 이런 내용 보게 되면
그 9살짜리가 아주 대담하고 영특하고 똑똑하고 또 실제적으로 정사에서 보게 되면 송건은 상당히 말도 잘 탔고 원래 이 강동 지역에는 그 수군, 그 해군들 바다에서 싸우는 게 강점인데 그리고 머리도 좋았고 아주 그 좀 간사함도 있고 이간질도 잘 시키고 좀 자기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송건은 이 가벼움, 총명, 눈치, 계략 또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가늘고 오래 간다. 유비 조조가 죽고 난 다음에 거의 뭐 3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제대로 온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송건이 세상에 오지 않나 하는 게 요즘에 젊은 정치인들 보게 되면 세월이 시간이 자기 편인데 너무 섣부르게 하는 거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 유비하게 되면 유비는 사실은 그 감성 리더십으로 많이 하고 인해 정치, 경청의 리더십, 소통의 정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징징대고 질질 짜고 이 눈물의 리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인적 자원 관리라든가 뭐 헤드쿼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리크루팅의 제왕이에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비만큼 한 사람이어서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그리고 삼국지 연의에서도 이제 표현할 때도 그 귀가 이게 뻥이고 이제 거짓말이 구라라는 게 귀가 마치 어깨까지 내려왔다. 이거 인간이 아니문이다죠. 그리고 뭐 7.5척의 뭐 장신의 손은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땅바닥에다 뭐 이거는 크로마뇽인이나 뭐 킹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쌍검을 쓰고 팔이 길어서 이제 쌍검을 쓰고 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왕손이라고 그 유씨라는 거 한나라의 유씨의 복원을 위해서 하는데 유비는 감성하고 배려하는 거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아주 강합니다. 또 하나는 눈물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놓는 거하고 뭔가 매력이 있다.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다 하는 게 있고 또 평생을 도망다녔습니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도망가고 이주하고 도망가고 이주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는 그 노마드라고 생각하면 유목민인데 지금 세상은 디지털 노마드 세상이죠. 그러니까 자기 거처가 없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거처를 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하고 오지랖이 엄청 넓은데 인과 도리를 중심하면서 그 도원결의로 이 세 사람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나무 밑에서 죄를 도원결의하면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고 이제 약속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같이 안 죽어요. 그거 약속 이제 하고 이제 책임 회피하는 거하고 룰을 어겼을 때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이제 관대한다는 거하고 고집이 결정적인 때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잘 자란 거는 잘 들으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인맥과 가장 좋은 참모와 가장 좋은 장수들을 다 거느리고도 세상을 대업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리더다 말이에요. 그 실패한 리더고 또 하나 이제 유비 같은 경우는 마누라들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자식도 내던겨 버리고 하잖아요. 소설에서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고 자기 자식을 내뱉어서 아두가 그때 머리가 상해가지고 아주 조금 모자랐다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오는데 친구 3명이 최후의 우선이고 최후에 대해 도리고 의리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지금의 세상에서 리더십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땐 통하지만 그건 통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걸 죽기 전에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고집, 오지랖, 참회, 뭐 노마드, 유목민, 뭐 떠돌이, 뭐 도망 이런 것들이 유비의 키워드죠. 좋은 리더십으로 보게 되면 감성과 배려와 이제 경청과 눈물과 그 징징대고 그 아쉬운 소리, 죽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해요. 뭐 나는 땅도 하나 없고 나는 도망다니면서 여기서 죽겠소 하면서 뭐 간간히 이제 좋은 그 표현이 나오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여론 정치의 대가인 거죠. 그 여론이나 신문에 나와 있는 걸 중시해서 도대체 사람들이 속마음하고 달리 표현하는 게 강했고 이 조조 같은 경우는 딱 보게 되면 그게 간웅인가 영웅인가 하는데 간웅과 영웅은 그 간사한 영웅인가 난세의 영웅인가 하는데 그 시대의 뭐 간웅인가 뭐 난세의 영웅인가 하네요. 난세가 만든 영웅이가 맞죠. 뭐 등장할 때부터도 그랬고 그러나 이제
뭐 잔인함, 간사함, 개교, 그걸 지금의 말로 하면 전략인데 트릭을 쓰는 거라든가 사람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강해서 조조는 전략이고, 또 조조의 그 정사에 보게 되면 조조는 시인이고 문학가고 무장이고 행정가고 정치가로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하는 멀티플레이어였어요. 그 현장에 답이 있음을 알고 전략이 전부인 걸 알고, 유비와 조조가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해줘요. 함께 조조는 만나는 사람마다 대업을 패권을 잡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자 해서 비전 제시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거고, 유비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했는가 하게 되면 이 한나라 이 왕실 그리고 이 천자를 구하기 위함이고, 쉽게 말하면 자기 유황숙이라 하니까 유씨가면 가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역적 타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분이나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타도할 대상 밑에서 다 원소 밑에도 있었고 조조 밑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뭐 공손참 밑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기회를 탐본다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조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느 한 시점에서 자기가 이 조직을 이끌고 나가겠다 하는 게 이제 분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제시나 전략적 관리 역량에 있어서 지금의 그 경영 성과로 본다게 되면 룰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매뉴얼을 상당히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정하다, 그리고 좋은 사람 한 편 간 쓸개를 꺼내고 신발끈을 닦아주고 있는 뭐 적토마를 관우에게 주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온전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간 쓸개 다 꺼내주고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냉정하다. 이거는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설이나 뭐 드라마에서 그 잔인하고 뭐 서주 대참사라든가 아니게 되면 뭐 여백사 자기의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 그거를 보게 되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만약 그때 살려뒀더라면 지금의 조조나 조비나 조예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 완벽한 증거 인멸을 위해서 그때 뭐 진궁하고 이제 헤어지기도 그러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진궁도 마찬가지. 진궁이 그 책 사고 바른 생각을 가졌는데 가장 주군을 잘못 만나 가지고 망가진 그 이 책략가가 이 진궁이에요. 그 나중에 여포를 움직이고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조조를 살려준 게 진궁이다 말이에요. 모현영에 있을 때 동탁을 죽이려다가 수배당해다가 가다가 불신검문에 걸려가지고 그때 그 뭐 교위라든가 궁에 있을 때 조조는 약간 이제 남달랐죠. 그래서 기백이 있었고 당당하고 했더니 그걸 그 간사한 놈들, 간신나라 충신들이 간사하다 하게 되면 충신나라 간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우력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하고, 전쟁 때는 안 죽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론이라는데 죽이기는 다 무장들은 죽이고 목 따고 나가는 거, 목 던진 걸 위대하다 하면서 조조에게만 잔인하다는 누명을 씌우고 냉정하다는 누명을 씌우고, 조조는 잘못한 사람들도 뭐 물론 이제 참수하고 이런 경우들이 거기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정사에서는 참수 안 했죠.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채모하고 장윤을 현장에서 참수해서 속았다 하지만 그 채모는 조조 죽을 때까지 그 같이 오래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조조를 간웅으로, 또 하나는 조조를 아주 간사한 책략가로, 그래야 유비가 빛나고 제갈량이 빛나고 관우가 빛나고 장비가 빛나는 것으로 그 소설 속 그 캐릭터로 그걸 부활해 가지고 소설 속 영웅이라는 거, 그걸 참고하더라도 그 좋은 점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하고, 또 사람에 대한 욕심, 인재에 대한 욕심,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으면 저기라도 저거 내 편이 됐으면 왜 저런 사람이 저기에 가 있나 하고, 또 송건을 보면서 아들을 낳으면 저런 아들을 낳아야 된다. 사람 욕심이 상당히 강했던 게 조조입니다. 그 분석력이 있었고 통솔력이 있었고, 통솔력을 가지니까 그 인사 원칙에서 도덕성은 난세에는 필요 없다고 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하고, 프로모션이 아주 강했고, 결단력이나 그 당당함이나 큰 소리, 그 소설에서는 호탕한 웃음으로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간사한 웃음으로 이런 웃음으로 이제 변화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키워드로 이 세 사람 이 PT의 가운데 있는 그 드라마에서 나온 사람 제일 잘생기게 나온 게 제갈공명이죠. 이 제갈공명이 이제 나와 있고, 그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이 초상화는 진술을
이야기한 걸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각기 다 다릅니다. 이순신 초상화가 10가지가 넘듯이 이게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은 또 드라마에 나오는 그 비슷한 캐릭터나 그런 분장들을 한다는 거를 여러분 참조해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DT 리더십에서는 그 사람의 그 바이오그래피, 성장 배경, 출생 배경은 어떠하고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위초고 주요 인물에서 우리 조조와 유비의 그 매칭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 조조는 보게 되면은 조조를 황간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황간의 자식이 아니죠. 예.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황관 그 소위 말해서 조등이라는 그 황관 중에 나중에 그 십상시의 란 이것 때문에 뭐 이 동탁이 궁을 황실을 장악하게 된 건데 그 할아버지가 황관 중에서도 상당히 정치력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서도 이제 한 나라 때도 황관들에게 어느 정도 위치에 이제 봉해지게 되면 자식을 수양 아들을 삼을 수 있는 양자를 해서 그 씨를 잇게 해주니까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그 조등의 그 양자로 들어간 아버지 조승 그러니까 자기의 놀이터가 궁 주변이니까 일찍부터 출생 배경부터 제가 이제 후세인 호세람 할 때 돈을 갚는 사람 안 갚는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다 해서 그 상경 때 이야기를 했듯이 조조는 간신부터 충신부터 이 주변 거를 어린 때부터 늘 배워왔고 아주 개구장이었고 뭐 그때 이제 함께 놀던 게 뭐 원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네에서 형 동생 하면서 놀고 진궁도 그렇고 허유도 그렇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린 때 다 같이 놀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놀다 보니까 어린 때 저거 아주 개구신이었다 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 스토리에 얹어지면서 아주 그 극대화돼서 이제 조조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됐는데 그래서 아버지 조승의 황간의 양자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뭐 거기에 그 교의를 하고 그 위치를 받았을 때 아주 당당하고 룰과 원칙을 잘 지키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탁이 그 폭정을 할 때 18제후를 만들 때 원소가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18명의 제후들이 모일 때 그때도 전략적 주도하고 그때 이제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그 시리즈에 보게 되면은 그 문전박대 왕윤에게 문전박대 받았던 것을 나중에 조조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달랑 거기에서 19제후로 이제 됐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세상 어떤 일은 모른다 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든가 사람을 보는 거는 이제 탁월했고 그 조조의 이제 책사를 보게 되면 어린 때 뭐 여백사를 죽이고 오해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진궁하고 둘이가 이제 아삼육이 되어서 자기 의붓아버지 아버지 친구죠. 그 여백사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조의 잔인함들을 또 이제 강조하죠. 안에 이제 숨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여백사가 그 술 구하러 온다는데 그 가족들한테 이 조조 그 조조는 거기 들어가면서도 나는 지금 수배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신고하게 되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백사가 받아들이고 했는데 밖에서 이 소리가 이 새끼를 끌어내서 죽여 그냥 죽여 머리부터 칠까 뭐 밑에부터 배부터 찌를까 막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안에 듣다가 자기를 죽여서 신고하려는 거 보고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죠. 나중에 봤더니 조조를 위해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돼지를 잡으려고 가족들에게 몰라서 완전히 몰살시키고 황급히 진궁하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길에 술 사고 들어오는 자기 소위 말하는 삼촌 의붓아버지 여백사를 딱 만났는데 진궁은 그냥 가자 하는데 조조가 살려두게 되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이거 깨끗이 다 없어가지고 증거인멸 차원에서 여백사를 거기서 죽이고 또 제사까지 지러주고 세상이 여백사를 죽인 거라고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추존해서 모시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고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진궁이 이런 인간이 세상에 어딨냐고 해가지고 그 조조를 떠나서 그때 진궁과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 조조의 잔이만이 나오는 거고 그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린, 물론 이게 장계라는 그 황건적 그 후손이 죽였는데 도겸, 그 서주 도겸이 아버지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후한이 더럽다고 잘 모시라 했는데 그쪽에서 그 아버지에게 포상을 내린 걸 죽여버리니까 아버지 복수를 해서 세상에서 서주의 그 도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주변 있는 모든 시체들을 그 궁궐 성 밖으로 깔아놨는데 뭐 시체가 소설에 의하면 강물이 피바다를 이루고 모든 사람을 대참살해서 뭐 엄청나게 그런 그 잔혹함을 보였는데 그 전쟁 때 그 사례로 보이고 못 빼는 거는 예산 일인데 조조에게만 관대하지 못했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서주 대참사 때하고 또 하나는 그 참수해버리는 거. 또 물론 조조 자식이 3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여색을 밝혔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강조했다는 건데 조조는 책사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습니다. 조조의 책사 그 순욱이 자살하게 만들죠. 그 순욱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책사 중에 가장 그 심리학에 밝은 조조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읽고 주주의 마음을 잘 읽어서 조조가 항상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걸 갖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빈 선물 박스 과일 상자를 보내가지고 밥도 먹지 마라 하는 걸로 그 이유가 조조를 이제 왕의 책봉하려 하니까 순욱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남들이 뭐라 하겠냐고 그리고 몇 번 거절하라 했는데 그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니까 좀 서운했나 봅니다. 그래도 말이라도 뭐 나를 위해 주지 않은 거 뭐 순욱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욱 뭐 곽가 뭐 이런 책사들에게 생각은 어때요? 세 사람의 생각을 모르는데 순욱이 심리적으로 아주 그 심리 코칭을 잘해가지고 다른데 죽은 밑에는 책사들끼리 전쟁이었거든요. 서로 자기가 공을 세우고 서로 비방하고 뒤에서 그거 하는 건데 원소 밑에가 특히 그랬고 그런데 순욱은 그 세 사람에게 똑같이 묻는 걸 알고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거를 조정하는 역할들이 강했습니다. 좋은 책사였고 다음에 뭐 허유는 어린 때 친구에 나중에 배신해가지고 그 원소에게 군량이 원소에게 배신해서 돌아와서 배신자들이 조조에게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송건 오나라도 전부 항복하자 했죠. 주유 빼고는. 그런데 주유만 안 된다 하고 노승만 안 된다고 해서 송건이 그래 한번 싸우자 해서 칼을 베면서 그 대도독으로 임명하면서 주유에게 모든 권한을 줬던 것처럼 그래서 조조 밑에는 배신하고 투행해서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상당히 배려하고 프로모션하고 직위를 내주는 것들을 상당히 통이 컸습니다. 속으로는 아파서 이제 두통이 오고 골머리를 앓지만은 뇌질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이제 컸었고 그 주요 장수가 뭐 하우돈 같은 경우는 왜군으로 나오는데 활에 맞아가지고 부모님의 준 이 소중한 걸 버릴 수 없다 해서 눈을 빼가지고 그냥 먹어 삼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우연은 또 조인 이제 사촌 조인이 이 드라마에서 상당히 악인처럼 나오지만 그 무장으로서 탁월함을 갖고 있었고 또 호위무사처럼 했던 허저 다음에 이제 장뇨 이제 문혼이 관우를 당분간 짧은 기간일지라도 누구에게 관우를 그 쫓기고 다 사명자가 헤어졌을 때 그 좋은 생각 제안을 해가지고 조조 밑으로 이제 1차적인 투항 나중에는 뭐 떠납니다만은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장뇨 장군이 있었고 조조는 자기가 그 정권을 찬탈하지 않고 승상으로서 모든 행정을 시스템을 만들고 이룬 것만은 사실이고 잔인했다는 게 천자의 철을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그 동승이 이제 모함을 해서 유비하고 내통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처하고 자기 딸을 천자에게 이 철로 귀비로 이제 삼았다는 거. 다음 그 형제들 자식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게 그 변시부인인가 여기에서 나온 것보다 8명 9명이 되는데 그 중에 뭐 위에 둘은 뭐 죽고 이제 세 번째가 삼남이 장남으로 나오죠. 조비. 조비가 사실은 이쪽 그 위나라 쪽에서는 황제를 찬탈했거든요. 헌제 유협의 황제를 물러서게 해가지고 그걸 죽게 만들고 그걸 찬탈한 건 아들 조비고 가장 치사하고 간악하다고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게 자기 이제 사부에게도 감시를 하게 만들고 해서 그 조비에게 결국은 뭐 송건도 항복하는데 그 조비의 또 아들 이제 조예
이거에서 5대까지 갔죠. 뭐 조방이나 조모나 조안. 그때 조회 때부터 사마이는 조조가 책사로 삼으려고 사마이 가문이고 사마 가문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책사로 삼으려고 몇 번 했는데 자기 아픈 척 병든 척 드러나가지고 안 나오다가 이제 내 밑에 와서 일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면서 그때 이 조비가 이제 쌉으로 사마이를 모시네. 죽을 때 사마이는 당대 최고의 인재이니까 항상 조심해라 하고 그거를 얘기하죠. 가까이 하되 조심해라. 항상 지켜보고 하는데 그 사마이가 뭐 요즘은 재평가되고 있는데 인내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조조 때부터 조비, 조예, 다음에 뭐 조방 이때까지 지켜보면서 사마소 자기 아들이 있고 그 손자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운 게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게 돼서 최종 승자는 사마이가 된 거죠. 사마이가 손자가 이제 진나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인물들이 조조는 각각의 그 역량에 맞는 적재적소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또 시스템 매뉴얼을 만드는데도 주력을 하다 보니 그 조조의 역량 중에 크게 이제 본다면은 그 조조가 둔전제 장병들 군인들에게 토지를 중요해가지고 그걸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군량 확보도 하고 그 세제의 증감 효과들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제갈공명이 했다고는 제갈공명이 승상할 때 요걸 받아가지고 하게 된 것이고 다음에 특히 이제 구현령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인재 등용 정책인데 난세에는 도덕성하고 누구나 어려우면은 잔인하고 이런 거 그 이간질하고 싸우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난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를 탁월하게 우선한다. 도덕성보다는 뭐를 우선으로 한다? 역량과 능력을 우선으로 해서 인재를 등용 정책을 썼었고 또 하나는 그 농민 정책, 농민들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있다 해서 자기가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 법제화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말을 타고 가든 움직이든 장수든 전쟁 중이라도 농부가 짓는 그 밭은 피해서 가라 했어요. 자기가 도망가다가 말이 놀래가지고 보리밭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해치니까 조조가 그러잖아요. 딱 내려가지고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 해서 자기를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욱이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게 어딨냐고 내가 만든 법을 우리가 하자는 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느 백성이 어느 군사들이 나를 따르겠냐고.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일단은 대업을 이루고 하자게 되면 그렇다면 칼을 딱 달라 해서 자기 상투를 딱 베고 상투를 베는 것도 일종의 형벌 중에 하나거든요. 상투를 베가지고 내가 대업을 이루고 전쟁에 나가면서 이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 이겨서 그걸로 내가 보전을 하겠다 해서 나중에 그 죄 지은 사람들에게도 조조가 많이 하는 게 만회할 기회를 줄 테니까 승전보로서 이 죄를 면하라 이런 것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걸 지나서 농민을 위한 그 법률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정한 룰은 상당히 잘 지켰기 때문에 조직 통제력이 우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조는 자기가 그 동탁처럼 할 거라 했는데 동탁의 모습을 보고 그 동탁에 그 반대하면서 튀쳐나와 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황제를 폐위시키는 일은 내 살아생전에 없다. 그리고 황제 그 천자라 그러고 천자를 폐위시키는 거는 가장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해서 그걸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 해도 내가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런 몹쓸 짓을 하냐 했던 것을 지켰던 게 이제 조조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정해진 원칙과 룰은 잘 지켰다는 걸로 보는 거고 다음에 그 유비에 보게 되면 유비는 중산정왕 유승, 조승 아버지 조승 조조의 아버지도 이 승의 후손이죠. 유승의 후손인데 그 왕손이라 하죠. 그래서 유비를 그것도 조조가 아련시켜 주잖아요. 그 헌재 유협을 딱 아련시켰을 때 자기 증산정왕의 후손이라니까 족보를 대라 했더니 자기 그 족보들을 딱 대잖아요. 황제가 족보를 찾아봐라 했더니 아니 나한테 삼춘벌이네요. 그때부터 황숙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유비에게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고 가장 좋은 멤버, 인적 자원 구성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으뜸, 최고는 다 들어갔어요. 원래 정사에는 없는 건데 오호장수라 해가지고 5명의 장군들을 자기가 이제 정하잖아요. 관우, 장비, 다음에 이제 상산 조자룡, 황충 장군하고 다음 이제 마초. 이렇게 이제 5명, 그 마초는 뭐 자기가 세력이 있고, 마초는 조조를 죽으면 조조가 마초에게 죽을 뻔했고, 그 상당한 자기 역량을 가지니까 여기는 조인한 거라고 봐야 돼요. 부하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그런데 결국 이 드라마나 여기에서는 마초하고 뭐 80번을 대결, 밤 불 켜고 대절하고 장비하고 대절하면서 이런 장수가 아깝다 해서 결국 이제 땡겨오는 건데, 뭐 유비 쪽에는 그 서서가 그랬거든요. 도망가고 쫓기고 뭐 할 때 당신에게 와룡 봉추가 있으면 세상을 딱 상이 보니까 만만치 않고 이 재상이 되고 대업을 이룰 상이라고. 그래서 와룡 봉추를 찾아가지고 그 와룡이 누워 있는 용이 누군가 하면 제가 할 공명이었고, 봉추가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봉추는 봉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봉황에서 행정의 대가 뭐 이런 거, 뭐 전략의 대가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게 바로 이제 방통이었습니다. 와룡 봉추를 다 자기 밑에 두고도 세상을 제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결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관우, 장비, 그리고 상산 조자룡, 그리고 상산 조자룡은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데, 팔로워 중에 그 삼국지든 지금의 그 역사에서 나오는 팔로워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사든 야사의 기록에 되면 팔로워는 조자룡 같은 팔로워를 구해라 딱 하는 거예요. 조자룡 같은 팔로워는 바르고 곱고 그런 거, 소위 말해서 반듯하면서도 충성심이 탁월했던 게 조자룡입니다. 그런데 반듯하지 않지만 그 충성심이, 주군을 향한 충성심이 탁월했던 게 오나라 여몽입니다. 그 여몽의 손에 관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팔로워는 둘라면 팔로워 입장에서는 좀 못된 짓을 하더라도 나에게 충성하는 거, 이런 거는 여몽을 둘 수 있고, 반듯하면서도 옳은 길을 가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는 원래 상산 조자룡이죠. 조자룡 같은 경우가 드라마나 연희에서는 그거죠. 그 세계의 비단 주머니. 그러니까 누구든 그 위계 질서상에서 그 말을 잘 지르는데, 원래 조자룡은 공손찬의 무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일개 병사라 그러지만은 거기에 부장급이니까 지금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연대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연대장 정도 되는 건데, 공손찬하고 유비는 어떤 관계인가 하게 되면 그 노식,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노식이 잡혀가지, 황관들 앞에 이제 뇌물을 앉아가지고 억울하게 잡혀가는데, 노식은 지금으로 그 전세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무를 겸비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거기에서 그 사립대학의 총수라고 볼 수 있죠. 그 노식의 수하에서 이제 공부하러 갔던 사람이 유비 공손찬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공손찬도 가문에서 보내주고 유비에서도 가문에서 돈 보내서 보냈기 때문에, 유비가 뭐 훅수저 출신으로 어렵게 지어서 집신과 무슨 이런 덕석을 팔고 컸다 하는데, 집신과 뭐 덕석을 팔았다 하는 것은 못 살지 않았어요. 금수저는 아니지만 먹고 살만 했던 걸로 봅니다. 왜? 노식의 수하에 공부하는 건 사립대학 보게 되면 요즘 뭐 와튼스쿨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1년에 뭐 1억 가까이 이제 등록금이 그 가문에서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중 장학금으로 이제 갈 정도면 그거는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어머니, 아버지가 단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그걸 했는데, 일찍 돌아가시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그 나이키나 ABC 마트 신발 대리점 총판 사장하고 카페트점 사장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사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유비가 날라리기가 있고 음악을 좋아하고 풍류를 좋아하고 여색도 좋아하고 또 하나 즐기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많이 포장돼 있는 건데, 지금 하게 되면은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말하고 이제 가축 이런데 너무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그 할리 데이비슨의 찢어진 청바지 타고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콜콜 모여서 여기저기 사람들 모이게 되면 요런 이바구하고 이거 히브리제이션 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그러니까 형 동생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도원결의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에 있어서는 문외한인데 현장에서는 약간의 그 장사꾼적 그런 자질, 그리고 이제 관우, 장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 장비가 이제 나이한데 관우하고는 실질적으로 나이가 동갑이나 관우가 많거나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우는 정사에서 보면 그 바이두백과에 들어가봐도 출생 연도는 안 나오는데 나이 순으로 그렇게 정했다는데, 사회에서 군대에 가게 되면 차이가 있듯이 이 중에서 사실은 관우가 이제 제일 먼저 죽죠. 그 여몽의 손에 그 오나라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관우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당이 있고 그러잖아요. 동묘가 그런 건데, 관우가 의리를 지키는 거하고 분명하고 또 여기가 온정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가지고 조조를 죽일 기회에서 살려서 보내주잖아요. 병사들까지. 군령을 어기면서까지 원칙 룰을 깼는데 그거 다 죽어야 되는데, 또 유비는 또 이제 자기를 죽이라고 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또 제갈공명 군사한패 원칙과 룰을 깨잖아요. 그런 게 보게 되면 조직에서는 누구는 봐주고 이제 편파수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비는 그 도축업을 하고 무슨 백정 하는데, 또 술집,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대형 그 식육식당, 정육식당을 상당히 크게 했죠. 돈을 가장 많은 돈을 대고 뭐 거기에서는 대장간을 불러서 했지만, 자기는 공부는 안 하고 도차리 판돈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유비는 그 팔이 길다 하잖아요. 쌍검도를 이제 그걸 제작했잖아요. 자기 그 기호품들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아들 그 유선이 처가 장비와 유비는 사돈 관계예요. 정왕후 그 유선의 처를 정왕후가 죽으니까 이제 자매 관계, 경혜왕후라고 다른 딸을 유선의 처로 만들어 가지고 둘은 이제 사돈 관계고, 또 딸 하나는 그 하우돈 집안에 또 시집을 보내고 했거든요.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뭐 황충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익장한데, 뭐 군대에서 뭐 노익장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뭐 40 넘으면 다 노익장인데 아주 늙은 장수. 황충하고 이제 관우가 1대1 일기토를 딱 붙었을 때 둘이가 그 자웅을 겨루고 했는데, 나중에 황충 위원들이 이제 넘어오고 했는데, 싸움을 정정당당히 뒤에서 칼 찌르거나 이런 그런 뭐 총 쏘거나 하지 않고 싸우다가 말이 넘어지니까 일어나고 다시 하자고 딱 이런 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충도 뭔가 하면 자기가 왜 죽일 수 있는 네 잘하는 거라 해서, 황충이 잘하는 게 말 달리고 가다가 딱 돌아가면서 활 쏘는 거거든요. 그 활을 왜 쏘지 않느냐, 그건 치사한 거지 않냐. 그래서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황충이 활을 딱 돌아서 쏘긴 쏘죠. 쐈는데 빈 화살을 쏘고, 세 번째는 갓을 딱 맞히고 하니까 관우가 딱 그때 이제 알죠. 아, 여기도 정말 장수는 장수다 하면서 뭐 두 사람이 뭐 정사에서 만난지 안 만나고 그런 거는 어차피 이제 대결은 이제 둘이가 이제 그래 하면서 그 팀들이 구성되는 거죠. 다음에 방통도 자기 목숨 걸고 이제 바꾸고, 드라마에서는 이 법정이 안 나오는데 원래 정사에서는 법정이 상당히 위대한 책사로 나와 있는데, 이 법정 뭐 나오고 법정이든 방통이든 제갈량이 결정적으로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하라 하게 되면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야 신문에 뭐라고 나겠냐 지금은. 그럼 신문에 이거 떠들고 하니까 여기에 좀 연연해 하는 모습, 명분에 연연해 가지고 말을 안 듣다고 그 사람들 다 잃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유선 그 아들이 나중에 가르치면서 자식 교육, 마누라 뭐 미부인이나 가부인이나 그 자식을 이제 조자룡이가 구해와 가지고 란 속에 아이를 넣고 그 80만 대군을 물리치고 아이를 딱 구해왔는데, 소설에는 그렇게 나오죠. 자기 칼 맞은 그 부인이 그냥 뛰어들잖아요. 강물로 이제 뛰어들어 놓고, 관우도 그 형수 2명을 지키기 위해서 항복을 했었고, 그런 그 개인적 친분도들은, 의리들은 잘 뭉쳐 있는 게 유비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명분에 연연하다가 이제 엿된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리더십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출사표라든가 출사표라는 한자라든가 도원결이라든가 한자 수거들 많이 해요. 읍참마속. 그 마속이 상당히 똑똑한 제갈량의 제자고 책사인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목을 베잖아요. 그게 읍참마속이라는 건데 진을 치고 따라가면서 아 요거 잘 지키고 와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높은 데 가지고 좀 안다고 깝죽대 가지고 입이 많아 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진을 쳤다가 결국 둘러싸여 가지고 그때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살려주십시오 여러 가지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에 참수하는 그거를 그때 나온 이 고사성어가 읍참마속 뭐 송건. 그래서 좋은 멤버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비는 뭐를 세상을 평정하지 못하고 결국 한중왕에서 끝나서 그거를 이제 자기 유선에게 물려주고 또 하나 이제 책사로서 참모로서 위를 넘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 본분을 다한 것은 제갈공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제갈공명이 신통방통의 이 모든 것들은 뭐 법정의 역량도 가져가고 방통의 역량도 가지고 세상에 좋은 역량을 모든 행정의 달인 귀인처럼 이제 표현해서 그거를 그 스타 캐릭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죽을 때까지 그 룰을 지키고 정말로 그 행정부의 그 수반은 제갈공명처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또 확인하게 되면은 그 중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 유비의 묘하고 제갈공명이 뭐 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유비 쪽으로 가서 인사하고 전부 제갈공명 쪽으로 가서 인증샷을 찍는다는 겁니다. 예, 그게 그 유비는 소설 속에서 그래 이어지고 그 한나라 한족 한족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한족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부활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명나라 때 삼국지연의가 써지고 그 전에 이제 송나라 때 그 배송지에 삼국지가 있었는데 그걸 세분화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나관중의 그 소설로 인해서 중국의 그 전략과 지략과 계략과 그 역사 속 흐름들은 우리가 학습할 수 있어서 대단한 작가이면서 상당히 위대하다라고 평가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 표현들이 뭐 해석하기에 많이 달리 있지만 야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함축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뿐이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나라 송건, 송건은 그 아버지 송견, 여기는 또 손자병법 손무의 가문이라고 해서 그 성씨들이 그러니까 강동 지역에는 원래 그 세력이 컸던 게 육강이라고 그 가문하고 손씨 가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옥새 때문에 그 원술의 밑에 그래서 원술이 그 황제 행세를 하다가 이제 일찍 갔잖아요. 그 원술 밑에 있을 때 아버지가 화살을 그 유표에게 그렇게 맞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다음 손책이 원술 밑에 있으면서 주유를 만나면서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만들 때 그 어린 송건이 커서 일찍 권좌에 오를 때 유언을 하죠. 그 내부적인 문제는 모든 거는 장소에게 묻고 외부적인 거나 이런 군사적인 거는 주유에게 해라 해서 주유하고 손책은 같이 그 전장을 띄워놓은 닳고 다르는데 주유도 상당히 좋은 게 가문에서 나왔고 지략 책략이 뛰어나는데 드라마상에서는 제갈공명하고 갈등하고 그 열등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무리수를 띄었는데 또 소교 대교 요거를 읽고 소교 대교가 어떤 때 중국의 그 절세 경국지색의 미인을 두 사람 그 두 형제를 하는데 손책하고 주유가 이제 소교대교를 나눠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죠. 청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소교대교 문제를 가지고 제갈량이 주유를 자극해 가지고 손유 연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동맹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데가 전략적인 걸 보고 그 송건의 그 오나라에서는 난 누가 뭐래도 주유 상당히 그 전략가고 문무를 겸비해 있죠. 그런데 일찍 이제 또 죽었잖아요. 뭐 활도 맞고 많이 죽었는데 이제 육손이 누군가 하면은
그 손씨 가문하고 그 라이벌 가문에 있던 원술 밑에 있을 때 원술의 오다를 받아 손책이 죽인 육강, 그 가문의 문 중에 가장 으뜸인 육강, 거기에 족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문무를 겸비했고 상당히 탁월했죠. 그리고 이 전적으로 보게 되면 육손이 최고예요. 육손이 이릉대전에서 유비를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 오나라는 조조 어디에 적벽대전에서 또 이겼잖아요. 유비하고 연합을 했지만 유비는 뭐 뒤에서 뭐 2,000명 정도 군사 가지고 숟가락만 얹은 거고, 뭐 전략은 뭐 제갈량이 내 가지고 뭐 화살촉 10만 개 이런 것들이 나오고 화공법을 쓰고 천지신명께 빌어 가지고 동남풍, 서북풍만 부는데 동남풍이 불어야 그 화공법을 쓸 수 있고, 황계가 위장으로 잠입해서 들어가 가지고 방통이 철통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불화살을 쏴가지고 화공법으로 이겨가지고 뭐 80만 대군이 망했다 했는데, 그거는 뭐 소설 속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육손이 바로 그 송건에는 조카 사위고 손책의 딸하고 자기의 그 가문의 원수인데 거기 조카 사위로 들어가는데, 그 육손이 그 나중에는 송건이 죽고 뒤까지 살았는데 문무겸비하고 지략이 뛰어나고 문장이 뛰어나가지고 관우의 장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역량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몽은 정말로 단무지, 그 여몽과 여포는 그 비슷한 캐릭터를 갖고 있었는데, 여포는 그 배신의 캐릭터고 여긴 주군에 대한 충성의 캐릭터예요. 이게 단무지에서 그냥 죽이라면 가 죽여버리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이게 강한데, 그 여몽도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대도독이 되고 주유가 야 뭐 공부 좀 해, 공부 좀 하고 좀 머리를 키워라 하고 하는 건데, 그 여몽의 자리를 다 육손에게 넘어가고, 주유가 죽으면서 주유에게 도왔던 또 좋은 책사가 있었는데 노숙이라는 책사가 있었죠. 노숙이라는 책사는 상당히 금수저에 잘 살았는데 정말로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유가 힘들 때 쌀 그 군량미 3,000석을 대주고, 사람이 올 때 자기 월급을 들어가지고 부정부패가 전혀 없고 올곧은 선비이면서 오나라가 항복하지 말아라고 또 얘기하는데, 주유하고 둘이서 얘기하고, 주유가 자기가 죽으면서 유서로 노숙을 대도독으로 삼으라 하고, 거기에서 이 소위 말 사령관을 여몽으로 주면서 또 여몽을 가르치고, 그 노숙은 또 어린 송건의 멘토이기도 하죠. 사부 이거를 가르쳤는데, 또 이제 장소가 그 안에서 정보장군이라든가 여기에 황계장군이라든가 정말로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오나라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송건에 충실하지 않아서 송건이 나중에 조비에게 항복해가지고 이제 왕위를 받잖아요. 황제 밑에 뭐 왕이니까. 또 여기에 그 제갈근은 누군가 하면은 제갈공명의 형이에요. 그 형제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간질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좀 성질이 급하고 사람의 간 보는 거 하고, 간을 보려고 자기의 여동생까지 누구에게 유비에게 시집 보내는 거를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제갈공명이 세 개의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 가면서 그 누구에게 조은에게 조자령에게 배 내리자마자 예물 산다고 오나라에 소문을 다 내놔버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손견의 와이프 36살에 돌아가신, 그리고 아들 손책을 보내고 송건의 어머니죠. 송건의 어머니 태부인인가? 그 송건의 어머니가 이렇게 소문나고 뭐 하는데 자기 딸을 손상량을 가지고 그래 하고, 네가 인간이냐 인륜으로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는 유인하려고만 하는 거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오나라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딸이 그걸 이미 다 알아가지고 소문 다 났는데, 30살 차이 나는 유비에게, 그 50된 유비에게 방년 20세도 안 되는 그런 나를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했죠. 우리 가문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고,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거 맞다. 그러면 유비를 오면 보기는 보자. 봐서 마음에 들면 피리를 불고,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걸로 하자 그러죠. 그래서 올 때 여러 가지 자객도 숨기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 상산 조자룡이가 호위무사로는 최고 아니에요. 그걸 다 해치고 도피하고 딱 만나고, 그런 축하연을 할 때 당당하게 유비가, 나는 것도 이제 생쇼라고 보는데,
정말로 역적을 도하고 세상을 이루고 이 나라 한나라 황실을 구하기 위한 건데 나를 죽여서 그럴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나를 목을 쳐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또 눈물로 설득을 합니다. 이 만날 때 이 눈물로 제갈량을 설득할 때도 울면서 설득하고 도원 결의할 때도 눈물로 결의하고 봐달라 할 때도 눈물로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진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밖에서 보니까 그래서 유비는 좋은 멤버를 갖고 대업을 못 이루었고 결국 다 작은 그 하나하나 이루는 과정에서 그걸 못 이루는데 그때 리더십의 결점들이 있고 그 오나라 송건 역시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서 뭐 오래 살긴 했지만 뭐 최후는 그래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탄식을 했다는 거. 관도대전은 조조가 원소가 세력이 제일 컸는데 그 원소를 물리치기 그때 원소에 또 타산지석 리더십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적벽대전 조조하고 원소 싸움에서 이기고 적벽대전은 조조가 대패를 하죠. 송건이 이기는데 손유연합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주유가 사실은 맹활약을 한 거거든. 그때는 주유의 맹활약을 그 제갈공명의 그 신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겼고 그 조조는 뒤에서 패전해서 돌아가서 쫓길 거를 준비를 했었고 이릉대전은 또 유비하고 송건이 관우의 죽음에 복수전에 불타가지고 복수해야 된다고 막 꿈에 나타나고 전부 말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갔다가 이제 결국은 그 육손에게 그 50 넘은 사람이 20대에게 이제 패하는 결국 나온 게 이릉대전인데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별도로 또 관도대전의 그 승이나 여기 나오는 거라든가 그 전략적인 부분들은 한번 그 타산지석 리더십 보게 되면 원소가 사실은 인물도 좋고 여기가 서자 출신이거든요. 이게 공부도 많이 하고 원술이 원래 이 적자의 손인데 원소가 그 세력들을 아주 커가지고 이제 동탁도 원소를 태수로 임명하고 그래 할 정도인데 그 동탁의 폭정 때문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동맹연합을 했던. 그런데 그 자식들이 뭐 원이라든가 그 자식들이 다음 대권을 위해서 그 내부 전쟁에서 망하고 또 우유부단하고 전략전술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리고 세력만 크고 믿었다가 이제 조조의 계략, 허유의 그 배신 이런 걸로 실패했다는 거하고 뭐 조조의 성공 역량을 보게 되면은 전략적 사고하고 통큰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하고 그 상황적 리더십 판세 분역과 결단력이 하고 전장에서 부하에 대한 거 지고 들어와서 한 거는 증거는 괜찮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이겨서 그거를 만회하라는 그 기회를 이제 충분히 주는 거하고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이게 아주 탁월합니다. 그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뭐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의심을 하는 거하고 검토 확인 체크가 상당히 여러 겹으로 이런 검증의 단계가 많았기 때문에 배신을 하려도 배신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배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속기도 하는데 속고 난 다음 탁 무릎치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다른 그런 판세나 전략을 짤 때 참모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자기 생각을 가미하고 내 상계가 어떤지를 물어보고 하는 거 실질적인 토론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유비와 토론을 통해서 말할 기회를 다 주고 난 다음 결정된 부분을 밀고 나는 추진력들은 상당히 이제 탁월했다는 게 그게 나는 그 상황적 리더십, 그 적재적소, 그 인재의 배치, 그리고 큰 그림 이런 게 결국 조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거하고, 그 자기의 그 어쨌든 그 5대까지 그걸 갖고 지금 LDT 리더십에서 뭐 매칭 리더십, 타산지성 리더십, 뭐 반면교사 리더십들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정사든 야사든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됨됨이나 성과, 전략, 로드맵 그리고 운영 방식, 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뭐 고우영의 그 만화삼국지를 이제 많이 어린 때부터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김은혜 삼국지도 있고 뭐 설민선의 삼국지 강의도 있고 뭐 이문열의 삼국지 있고 또 한때는 그 라디오 삼국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냥 흑겨 보지 말고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1시간이라든가 뭐 잠자기 전이라든가 요즘은 책을 읽어주는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씩 들어가는 걸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의 유형이나 모델 찾기 그리고 요거를 뭐 예를 들면은 그 행동 유형 분석에서 주도적인 면과 분석적인 면을 동시에 갖는 그걸 D시형이라 하거든요. 뭐 조조가 그렇다면 주도적인 면을 갖고 있으면서 스테디한 거와 이제 나서는 면들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갖고 있는 사교적인 면을 갖고 있는 그 DI 면을 갖고 있는 게 뭐 UB의 리더십, 뭐 송권은 분석하면서 뒤에 있는 척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하는 CS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조직 속에서 뭐 행동용 분석이나 뭐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리더의 모형에 나와 있는 뭐 마이클 포터의 모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리더십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는 전략적 관리 역량하고 변화 관리 역량하고 소통 역량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후반부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팬데믹이 끝나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팬데믹 있을 때 제가 많은 멘티들에게 혹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 드라마나 이제 나와 있는 거 뭐 디즈니라든가 뭐 애플 이런 데 보게 되면 영화로도 여러 가지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전체 흐름과 그 역사 속에서 그 줄기나 흐름들을 한번 보는 시간 짧게 3, 40분을 시리즈로 해서 한 100일이면 한 석 달이면 다 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몇몇 권했더니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눈을 못 떼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리더십 전략이라든가 리더의 그 특질 연구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매칭 리더십으로 조조와 유비, 송권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개괄적으로 이렇다 하는 걸 풀고 또 세부적으로 그 특질 하나를 가지고 푸는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LDT 리더십 42번째 리더십 매칭 조조와 유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쌤이었습니다.